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4년 된 32살 여성입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생 때까지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노는 친구들과 어울렸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꽤 유명한 날라리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정신 못 차리고 친구들과 놀면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변변찮은 지방의 전문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과 있다 보니 뒤늦게서야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제가 너무 막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연락을 끊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학교도 별로인데 좋은 회사에 취직도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예뻐서 남자를 꼬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생각을 하다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죠. 결심을 한 건 대학교 3학년이었고 그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뒤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교육청에서 첫 근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며 지내다 보니 나이가 3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결혼을 하는데 저는 제대로 된 연애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날 사람도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조차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나이에 소개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지인이 소개시켜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한 선배 언니가 결혼 준비하는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니가 하는 말이 그 회사에 등록된 사람들 모두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측정하는 점수상 공무원은 꽤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여기서 등록하는 것이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받는 것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저에게 추천해 주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못 믿어봤지만 실제로 친한 언니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니 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를 결혼에 성공시킨 매니저를 소개받아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은 무려 5시간이나 걸렸어요. 취향검사, 직업검사 등 뭐 그렇게 할 게 많은지 진이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회사에 가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믿음이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랑 나이 차이가 13살이나 나서 좀 그랬죠. 처음 매니저가 물어봤을 때 나이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연결해 준 것 같은데 만나보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패스하고 두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35살의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았고 착해 보였습니다.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두 번째 만남을 가졌죠. 서로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거라 관계가 진전되는 속도가 매우 빨랐어요. 그 사람은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머니와 동생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어서 제가 버는 월급의 얼마 정도는 두 사람의 생활비로 나가는데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그 사람과 동생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동안 모든 뒷바라지를 하셨고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아무 상관없었죠. 저도 돈을 벌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돈을 잘 벌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결혼에 속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나이도 차 있었고 서로 마음이 통했으니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님과 시누이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경험이 많지는 않았지만 눈치는 좀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시어머님은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시어머님은 퉁명스럽게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생각이냐고 물었고 공무원이라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쓰는 것이 다른 회사보다 더 자유로워서 2명이나 3명 정도 낳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안 낳겠다고 하면 결혼이고 뭐고 다 반대하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에게 결혼하면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딱히 뭘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가겠다고 돌려 말했죠. 그렇게 시어머님에게 첫인사를 드린 날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보다 시어머니 옆에서 팔짱을 끼고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쳐다보던 시누이가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결혼 전이라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정신이 팔려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죠.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아주 대환영을 했습니다. 의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남자를 데리고 온 것이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양쪽이 반반해서 장만했는데 말이 반반이지 남편은 대출받아서 반을 냈고 저와 함께 살며 갚아가는 거라 저희 집에서만 반을 낸 거죠. 그 후로 남편이 첫 월급을 받고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듣고는 깜짝 놀랐죠. 한 달 용돈으로 400만 원을 드린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기로 결혼 전에 이미 이야기를 끝내놓은 상태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갑자기 예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한 선배 언니가 이런 말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남자가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개천에서 용난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 가족들이 그 남자만 바라보고 있거든. 그리고 그 남자가 성공한 거에는 자기들의 지분도 있다고 생각하잖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가 바로 제 남편이었죠. 어머니가 혼자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들 하나 잘 키운 케이스니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꼬장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신혼집으로 놀러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두 사람 밥 해주고 간식 만들어주고 가정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니, 가정부보다 하녀가 더 맞는 말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이렇게 놀러오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매일 신혼집으로 놀러옵니다. 평일에 제가 집에 없어도 저희 집에서 놀다가 갑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놀러오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남편은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중에는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주말에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말 하루하루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밤 늦게 퇴근하거나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이런 심정을 터놓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 횡포가 점점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주말에 출근을 해서 집에 혼자 있는데 역시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려드리고 후식으로 과일을 깎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들려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제 남편이 주말에도 일하러 가느라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시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 병원 차려줄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니까. 빈털터리에 거렁뱅이랑 결혼해서 고생이야 오빠도. 아유 참 미련하다. 그래도 공무원이잖아. 은퇴하면 연금이라도 나오니까 알았겠지. 아니었으면 턱도 없었죠. 아니 이 사람들은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 맞나요?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는 건 시어머니 용돈 챙겨드리고 집 대출금 갚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집 살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셨으면 대출받을 일도 없을 거고 용돈도 적당히 받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마치 모든 것이 제가 가난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저를 불렀어요. 야, 이거 치우고 얼음물 좀 가져와. 시어머님은 늘 저를 무시하는 말투를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거지 시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불만은 굳이 싸워봤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과일을 치우고 물을 들이자 시어머니는 물컵에 있는 물을 먹더니 갑자기 바닥에 물컵을 내려놓으시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 날씨에 물이 너무 차갑잖아. 이 시려워서 이걸 어떻게 마시라는 거야? 얼음을 적당히 넣어야 할 거 아니야?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대답을 했죠.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적당히 넣어왔을 텐데.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우리 엄마 이 시렵다잖아. 얼음 적당히 넣어서 다시 들고 와.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제게 다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미쳤나?
너 지금 우리 딸 째려봤니? 저는 입술을 잘근 깨물며 끓어오르는 화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시어머님이 제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아까 그 눈빛 뭐냐고? 너 지금 반항하는 거니? 너 진짜 생각이 없구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팔 잡힌 주제에 어디서 지금 우리 딸한테 눈을 부랴려? 너 오늘 제대로 혼나볼래? 저는 마음 같아서는 들고 있는 물컵을 시어머님 면상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눌러서 참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말했죠. 엄마, 원래 못 배우고 없이 산 애들이 저래.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정말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그 말이 딱 지금이었습니다. 못 배우고 없이 살다니 누가 들으면 자기들이 엄청 교양 있고 부자인 줄 알겠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남편 없으면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들인데 이 사람들의 뇌구조를 이해할 수 없었죠.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다가 남편이 오면 잘해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저런 무개념 행동은 멈춥니다. 그건 자기들도 저에게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저희 집에 와서 시어머님이 점심으로 뭐 먹을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한번 보고 된장찌개를 끓이겠다고 했죠. 그러자 시누이가 메밀소바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집에 메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배달시키겠다고 하자 시누이가 말했어요. 난 배달음식 싫은데. 그러자 시어머님이 또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넌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배달음식 먹자는 말이 나오냐? 정말 버르장머리 없구나. 정말 저 두 주둥아리에 지퍼를 달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니지, 지퍼를 열어버릴 수도 있으니 용접을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항해봤자 남는 것도 없으니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와서 메밀소바를 만들 재료를 사왔습니다. 나가서 장도 보고 요리를 해서 대접하고 하다 보니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식탁 의자에 앉아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갔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는 시어머니를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러자 시누이가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습니다. 이 싹수 없는 게 엄마가 일어났는데 앉아있어?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앉아있자 시누이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야, 이년아,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젓가락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저는 시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있어?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시누이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저런 예의 없는 것은 상대하지 마라.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어디 하늘 같은 남편 동생한테 두 눈을 부라리고 그래? 따라 집에 가자. 정말 별 미친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꼴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시누이와 시누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나가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을 인지하자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울고만 있었죠.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몇 마디를 나누더니 남편이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네가 먼저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었다면서? 화장실 가는데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버릇없이 굴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남편이 바로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엄마도 그러는데 오늘은 네가 좀 심했다고 그러더라. 그래도 내 동생인데 앞으로 좀 잘해줘.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닫아버렸죠. 이 사람은 내 말보다 자기 엄마와 동생 말을 더 믿는구나. 그렇게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제가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주최하는 아주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진행할 프로젝트에서 대표를 맡게 된 거죠. 시댁일로 마음이 어수선했는데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는 일이 많아서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도 해야 했거든요. 주말에 악마 같은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보느니 차라리 그냥 출근을 해서 일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맡은 행사는 저희 시에서 주관하지만 다른 외부 업체를 선택하면
그 업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구조였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하청업체를 선정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형태를 진행하게 하는 일을 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임무로 이번에 새 하청업체를 입찰해 회사들의 제안서를 읽어보고 면접을 볼 2개의 회사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좀 규모가 있는 행사라 20개가 넘는 회사에서 제안서를 보내왔었죠. 저는 하나하나 유심히 보는데 상당히 낯익은 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회사는 바로 신우이가 다니는 회사였어요. 저는 제안서를 꼼꼼히 읽어봤고 그 제안서에 신우이가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우이 회사를 최종 리스트에 넣자 후임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솔직히 신우이 회사가 딱히 선택될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임들을 하나씩 설득시켜 결국 신우이 회사가 입찰에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담당자와 모이는 첫 미팅날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신우이같이 실무를 담당하는 위치의 사람들은 안 와도 되는 미팅이었지만 신우이 콜을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모든 담당자를 소집했습니다. 신우이 회사 대표부터 임원들, 각 담당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들어갔고 가장 상석에 저희 선배가 앉았고 저는 2번째에 앉았습니다. 신우이는 아직 뭣도 모르고 옆에 있는 동료와 이야기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대표로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회식 아니니까 잡담은 회의 끝나고 해주세요. 신우이는 자기 이름이 불리자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고 2 눈이 커지며 놀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신우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새언니가 이 행사 담당자였어? 다행이네. 잘 부탁해. 전 차갑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박대리라고 해야 하나요? 어디서 함부로 반말이에요?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저는 신우이 회사 대표를 불러 말했어요. 여기 직원 왜 이래요? 회의 시간에 잡담이나 하고 개인적으로 좀 안다고 반말이나 하고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그럴 수도 있으니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교육 좀 시키고 오세요. 그러자 신우이 회사 대표는 허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저에게 말하면서 신우이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대표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개념 없는 직원 하나가 잘못이죠. 대표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잘해보자고 했죠? 우리 정말 잘해봅시다. 저는 신우이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이 다치자 신우이에게 정말 거리낌 없이 막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신우이가 담당하는 일에 대한 기획서를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모조리 반려시켰어요. 예를 들어 행사에 입장할 때 참여자들에게 생수를 협찬받아서 제공하겠다고 기획서를 올리면 저는 사람들이 생수통을 행사장에서 아무데나 버릴 수 있다고 반려시켰어요. 사람들이 있는 행사장에는 쓰레기통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누가 생수통을 바닥에 버리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신우이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신우이는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흥분해서 제게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저는 늘 차분하게 말했죠. 일을 제대로 하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쪽 새언니가 아니에요. 프로젝트 담당자예요. 그러니 예의 갖추고 통화하세요. 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엔도르핀이 생성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가자 이제는 시어머님이 전화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화를 안 받았죠. 그러자 이제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유치하게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애초에 제 편에서 저를 이해해줬더라면 저는 다 참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내일이니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간이 늦었지만 집에는 가기 싫었고 핸드폰을 열어서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 중에 연락을 잘 하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고등학교 때 같이 놀았던 2살 후배인데 저보다 일찍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검사가 되어 있었죠. 제가 오랜만에 전화를 하자 너무 반가워하면서 당장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와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이제 남편에 대한 마음도 사라졌고 시댁 식구들도 정말 모두 꼴보기 싫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지금 언니가 먼저 이혼하려고 하면 언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봐.
저는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신우이가 젓가락을 던진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갑자기 피식 웃는 거예요. 제가 약간 기분이 나빠하자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전에 좀 놀 때 우리 반에 왕따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고 했거든?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웃은 거야. 언니 때문이 아니고. 순간 짚히는 게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저와 같은 동네 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와 같은 학교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이름을 말해주며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그 왕따가 바로 신우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런 짓을 했던 것은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저는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서 신우이에게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뒤에 신우이가 술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주 격하게 손을 흔들어줬고 신우이는 저와 함께 앉아있는 친구를 보더니 자리에 멈춰서 얼어버렸습니다. 두 눈에는 공포가 가득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나쁜 짓이었지만 제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신우이를 제 친구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신우이가 말을 더듬고 제 친구 쪽은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신우이에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놀랐지? 어떻게 내가 네 새언니랑 같이 있는지 궁금하지? 야, 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언니한테 세게 나간 것 같은데 안 맞은 게 다행이야. 이 언니 예전에 장난 아니었어. 나도 이 언니한테 인사 제대로 안 한다고 얼마나 맞았는데. 그러자 신우이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저에게 언니 이제 그만 마셔 언니. 나 또 경찰서 가기 싫어. 애 진짜 때리면 나도 못 말려. 분명히 헛말이었지만 신우이는 모든 것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통쾌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우이에게 말했죠. 야, 어른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자 신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핸드폰을 빼서 신우이와 나눈 대화들을 봤습니다. 그 안엔 저에 대한 불만과 제가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고 오빠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상세하게 다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캡처해서 모든 걸 제 친구에게 보여줬어요. 그 친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진행하였고 행사 진행 하청업체도 도중에 바꿨어요. 물론 경위서도 쓰고 징계도 받았지만 공무원의 장점이 바로 안 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업체 변경의 이유도 모두 신우이에게 덮어 씌웠죠. 그 후로 신우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그 거지 같은 집안은 이제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 비위 맞추며 살지 않고 제 행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